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애 못 낳는다고 두 집 살림한 남편, 평생을 나에게 관심조차 없더니 뜻밖의 주식이 대박나자 이제 와서 자식물과 같이 살자고 결국 내 눈앞에서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데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늙음아기 혼자 사는 60대 할머니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60살은 세 번째 20살이라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의 얘기인 줄만 알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며 열정적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었느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어려움 많은 사람으로 아내로 그리고 어머니로 힘들게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과거니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웃으면서 털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예전에 번 돈으로 동생들의 학비를 보태주고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고기도 사주면서 뿌듯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기사님에게 오라이 하고 외치며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데 멀리서 정말 헐레벌떡 뛰어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손을 휘저으며 잠깐만요. 제발 태워주세요.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더군요. 저는 기사님께 잠시만 기다려달라 말씀을 드리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청년은 금세 뛰어와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연신 인사를 했어요. 요금을 받고 자리에 앉는 곳을 확인한 뒤 다시 출발하려는데 그때 청년이 힐끔힐끔 저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내 역할을 하다 보면 장난삼아 수작거는 남자들부터 며느리 삼고 싶다는 할머니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흘금거리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청년도 그중 한 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버스는 덜컹덜컹 쌩쌩 정해진 노선을 따라 달리고 저 역시 그 청년의 시선을 무시하며 제 할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점을 향해 가고 저도 쉬는 시간을 가지려는 생각에 들뜨고 있었죠. 그러나 남자는 그때까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가 먼저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종점이에요. 어디서 내리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종점에서 내릴 거예요. 네, 알겠어요. 곧 도착할 테니까 내려가기 준비하세요. 그 남자의 목적지가 종점이라는 게 이상해서 솔직히 의심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따지기도 어려워서 그냥 종점까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그 청년이 내렸고 나도 버스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승객 중 한 분이 나에게 두유 한 병을 내밀며 홀짝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남자 이름을 부를 것 같아서 긴장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가 손에 큰 사탕 두 알을 들고 다가와서 날 위해 건네주었어요. 많이 고단해 보이십니다. 이 사탕 좀 드셔보세요. 달달해서 피로가 확 풀릴 겁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이 남자가 또 무슨 수작질인가 싶어 저는 그 사탕을 받지 않고 그 남자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그냥 출발할 수도 있는데 기다려줘서 고마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건 사탕뿐이라네. 감사히 잘 먹을게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게 제 일이니까. 선한 인상과 웃는 얼굴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고 정말 아까 일에 대한 고마움과 작은 호의로 보여 그제서야 사탕을 받았어요. 그 남자는 제 갈 길을 가고 나 또한 다른 평범한 날과 같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일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계속 일을 하는 중에 익숙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순간 서로 한참을 멈칫했지만 아는 척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종점이 다가왔죠. 그 남자는 그날도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순간 알사탕 두 알이 어렴풋이 생각났지만 애써 그 기억을 묻은 채 멍하니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날 그 청년은 다시 버스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그저 그런 평범한 날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버스에 매일 타서 종점까지 함께 갔어요. 전날과 달리 저에게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고 반갑게 인사도 건네주었죠. 처음 인사를 받았을 때는 당황해서 쭈뼛했지만 매일 그렇게 인사를 받다 보니 저도 익숙해져서 먼저 활기차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달라진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친숙해져 눈인사로 대신할 때도 있었어요. 어쩌다가 그 청년이 버스에 타지 않으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가 발전해 나가다가요. 혼자 얼굴이 붉혀지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흐르고 낙엽이 많이 떨어지며 기온이 뚝 떨어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금을 걸거나 문을 열고 닫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버스 안내 양식으로 인한 추운 날씨에도 얇은 장갑으로 버티며 지나야 했는데 손이 항상 붉게 부어 터져 있었습니다. 입김으로 호호 불어도 시장에서 크림을 사다가 발라도 좋아지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그때 그 청년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 남자는 언제나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고 저도 그 그녀를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버스 안은 밀려드는 승객들을 벗기며 나는 부르튼 손으로 문을 열고 닫아 종점을 향해 갔습니다. 약간의 휴식 시간이 있어 긴장을 조금 풀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청년이 바로 뒤에서 말했어요. 종점이 언제인가요? 일이 끝나서요? 그 순간 나는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막혀 답변하지 못했으며 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종점에서 내려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버스에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내려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20분 쉰 뒤 다시 일하러 가야 합니다. 알겠어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종점에 다가갈수록 마음이 두근거리고 차가운 손에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잠이 부족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기사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 그 청년이 다가와서 하얀색 작은 상자를 들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상자를 받아들고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씩씩하고 커다란 목소리도 예쁘게 들렸고 힘들 것 같았는데 언제나 승객들에게 상냥하게 웃어주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우리 맛있는 것을 먹으며 좀 더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멍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듯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나의 대답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해서 나에게 주었던 상자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털이 복실복실하고 부드러운 앙고라 장갑이 들어 있었어요. 앙고라 장갑은 흔한 물건이 되었지만 그때는 굉장히 비싸고 희귀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장갑을 몇 번 보았지만 그 장갑만큼 색감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장갑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와 하고 작은 탄성 소리까지 나오는 정도였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며칠 동안 지켜보았는데 손이 항상 따뜻해서 떨지도 않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손이 많이 시리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고 그 남자에게 반했습니다. 제 손을 신경 쓰고 챙겨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그 사람은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버스도 탔고 퇴근길에 만두집에서 따끈한 국수와 찐만두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했고 연애 후 결혼에도 성공했어요. 남편이 된 이후에도 그 사람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풀빵 몇 개를 사다가 품에 안겨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일이 힘들다며 그만둬달라고 할 때는 동생들 학비를 대신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요리를 해도 투정 없이 항상 맛있게 먹어주고 무거운 짐이나 힘든 가사일도 잘 도와줘서 동네에서 남편 잘 뽑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지금까지 힘들게 일해왔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보상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 여자로서 삶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들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을 넘기고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약을 먹고 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절망스러운 마음에 무당집까지 찾아가 부적을 사서 남편의 속옷과 제 속옷을 넣어서 매달았지만 결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날마다 상처받았고 남편과 시부모는 점차적으로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새벽에 기도해도 아이는 결코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근 후 품에 안겨주는 풀빵 군고구마가 참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이었는데 그런 것은커녕 술에 취해 돌아오는 것이 부지기수였고 외박하는 날들도 점점 들어갔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저기, 어제는 어디서 주무셨어요? 걱정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꺼.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아네. 아니, 백방으로 좋다는 것은 다 해먹였는데 비싼 돈 주고 부적까지 왔는데 왜 여직 소식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손주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알아요.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노력 이래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남들처럼 내 새끼를 품에 안고 무등도 올라태주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월한 마음으로 더는 할 말이 없었고 남편은 그래서 저를 답답하게 쳐다보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늦은 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반가워해서 외출했어요. 그런데 여자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볼록한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의 직감으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여보, 저 사람 누구이며 지금 저희 집에 들어오신 건가요? 제 아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출산도 하고 몸 관리도 해야 할 것 같군요. 그렇게 알아요? 아니요. 여보, 제게 상의도 하지 않고 이 일이 무엇인가요? 제 남편과 그 여자는 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본체만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쓸어서 정리하고 가꾼 그 안방으로요. 그런데 남편이 말했어요. 출출한데 이 사람도 요깃거리가 필요한가 봐. 그리고 시장에서 과일도 좀 사와. 저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아무리 모를 주인인저라 하더라도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요. 배신감의 다리가 후들거려도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겠지 싶고 생각하니 더 이상 따질 수 없었어요. 결국 미련스럽게 시장에 가서 밀감 몇 알과 과일 몇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애호박을 넣은 국수와 깎은 과일 몇 조각을 상에 올려 안방으로 가져갔어요. 남편은 그 상을 들고 여자 앞에 가까이 두고 맛있게 먹는 여자의 모습을 흠모하고 있었죠. 정말 비참했어요. 하지만 내가 못 챙겨준 제 아이를 안아줄 그 여자가 아름답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여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을 불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약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녀를 쫓아내겠다고 했죠. 제가 제 아이처럼 잘 키울 거예요. 부모 없는 여자를 불쌍하게 여기며 챙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새끼를 안고 있는 사람을 내야겠죠. 그런데 당신 아내도 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 아이가 생기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죠. 저는 아이를 가진 그 여자를 대신하여 빨래, 청소, 식사 준비까지 모든 집안일을 맡아 했는데 그 여자가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면 시장에서 사와서 대접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산다리가 가까워질수록 다리가 붓고 아프다며 자기 전에 다리를 주무르는 것까지 했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이를 맡아 키우고 그 여자는 내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떡하니 고추를 달고 나와 남편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고 몸 풀 때까지는 돌봐주자며 그 여자는 조금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회복되는 듯 했지만 젖먹이 아기 어미를 어떻게 떼어놓겠냐며 젖을 뗄 때까지만 끼고 살자는 남편의 말에 결국 제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제가 제 자식처럼 키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수발을 이왕 물겠다고 다 참아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 짓을 시킬 건가요? 아, 그럼 내가 애를 낳아준다고 그랬었잖아. 노력했었죠. 하지만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잘 키워주려고 애쓰는 것도 산모의 건강이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 빨래를 입히고 음식을 해먹이고 산후조리까지도 전부 나 혼자 했던 거잖아요. 이제 당장 쫓아내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소리 지르며 마당에 있는 생활용품과 신발을 다 던졌습니다. 남편은 함께 소리치다가도 나를 보고 당황한지 알아듣고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방을 구해서 그 여자가 나갈 수 있을 때까지만 시간을 주자고 했어요. 저는 날겠다며 한 달이 넘어가면 절대 참아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방이 구해졌다며 지금까지 감사했다고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까지 하더군요. 어쨌든 나간다고 하니 속이 시원하고 때까지는 아는데 쫓겨나는 그 여자의 처지도 불쌍히 생각돼서 저도 잘 가라고 짐 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여자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3분도 안 되는 옆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매일 밤마다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살다시피 하기 시작했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를 보며 행복했어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 더럽게 입었던 그 여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이 문득문득 들 정도였죠. 남편은 한 번씩 아이를 데려가기도 하고 옆집에서 며칠씩 지내고 오기도 했는데 가끔 하하호호 웃는 소리와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가 우리 집으로 넘어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누가 고춧가루를 쑥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것처럼 그런 도중에 그 여자에게 다른 자식이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참 화목하고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물론 산후조리와 아이 돌보는 일, 허드렛은 모두 제차 지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도 절 잘 따라주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아이들의 그 여자 집으로 모든 짐을 옮겨 생활하고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와 먹을 것도 주고 애들만 데리고 옆집으로 홀랑 가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보고도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저 죄인처럼 묵묵히 집안일과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만 열심히 했을 뿐이었네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어머니, 그리고 나의 아주 작은 엄마를 불렀었는데 이제 머리가 커서 우리 가족의 사정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세지를 먹고 싶다고 말한 둘째에게 도시락 반찬으로 줄 것으로 계란과 소세지를 사러 나가 다시 돌아왔는데 첫째가 짐을 싸고 있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서 첫째를 붙잡아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니? 제 엄마께 갈 거예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졸업 후에 일자리를 얻으면 차차 갚겠습니다. 동생 몫을 제가 다 갚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첫째 아이는 그렇게 말한 뒤 둘째의 손을 잡고 옆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잡지도 못하고 그저 미련스럽게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만 훔쳤어요. 그 작은 가슴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했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 다시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이었지만 아이들은 저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낳아준 엄마랑 함께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구는 거야? 눈치가 있다면 좀 빨리 떠나 그리고 이혼하자. 이제 뭐라고요? 당신 미친 거 아닌가요? 내가 누굴 위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사람이 밀어내도 정도가 있고요. 눈치가 없어도 그 정도가 있어야겠죠. 당신만 없으면 아이들도, 아이들의 엄마도, 그리고 저까지도 더 편해질지 몰라요. 당신만 없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 행동에 대해 옷 몇 개를 싸둔 가방을 던지며 저를 문 밖으로 쫓아내더라고요. 남편은 갈 곳이 없는 저에게 정말 비인간적으로 대했어요. 그중에 그 여자는 제 쪽을 힐끗거리더니 그냥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맨몸으로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있던 나는 가진 현금으로 사우나에 들렀다. 그곳에서 때묻힌 일을 하면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말을 듣고 나는 곧장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타고난 성격이 싹싹하고 씩씩한 터라 금방 적응했고 새로운 일도 금방 해냈다. 밤마다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입소문이 퍼져 손님도 꽤 많이 받았고 종종 팁도 받아 꽤 돈을 모았다. 목욕탕에서 일을 하면서 낡은 우유나 비치된 화장품으로 손님들의 얼굴 마사지도 해주었지만 어느 날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 어느 손님이 나에게 방문 판매를 제안하여 돈을 벌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다. 새 신사보다 임금도 높고 몸도 힘들어 보이지 않아서 바로 승낙을 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배워 방문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판매 일은 주로 이렇게 했어요. 부잣집에 갔다가 그 집 사모님들 얼굴과 몸에 화장품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을 서비스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고 입소문이 자자해서 단골들도 꽤 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단골 사모님께 크림을 듬뿍 바르고 마사지를 해드리는데 목에 보이지 못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의 크기가 볼 때마다 점점 커지고요. 모양이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되어 사모님께 꼭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점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얘기를 듣고 병원 진료를 받았고 피부암을 진단받으셨어요. 제 덕분에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로 완치를 할 수 있었고 사모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며 화장품 판매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사모님이 주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기가 막힌 소스를 알려줄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식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실수로 집 한 채를 잃은 사람들도 많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모험을 할 순 없겠지만 생각해볼 만큼으론 없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모르면 난 남편한테 얘기해서 잘 굴려줄 수도 있으니 나에게 맡겨봐 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은인에게 이 정도 보답은 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요. 믿어야 본전이죠. 난 책임질 가족들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날 도와주신 분이니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하고 사모님에게 제 돈 1,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사모님, 힘들게 모은 돈입니다. 제가 아는 게 없으니 부탁 좀 드릴게요. 돈을 전해줄 때까지도 손이 벌벌 떨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그냥 일상을 살아가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돈은 제가 상상하지 못할 금액으로 불어났어요. 돈 1,000만 원이 세상에 1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사모님과 함께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터져 20억에 가까운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하나를 장만하고 작은 건물을 인수해 세를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살면 해줬다고 생각한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제 건물로 자식들이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몇 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는데요. 너무 그리웠어요. 적어도 10년간 못 만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황당했죠. 그렇게 비통하고 잔인한 말을 할 때는 언제 그랬나요? 지금서야 그렇게 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요? 아버지도 함께 오셨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셔다 드릴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는데 남편과 자녀를 기다릴 때 찾아오질 않았다가 이제서야 찾아오시다니요.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자녀를 만나서 허탈하게 웃음만 나왔어요. 하지만 자녀들과 남편이 서로 하는 말이어서부터 정말 신기했어요. 너무 오랜만이야. 아이들이랑 너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 우리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미안한지 알고 있어. 어렸을 때 우리가 무모했고 어디 가도 없는 어머니였지. 이제 그 과거는 끝내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자. 너 어째서 이러냐? 온전한 어머니는 어디로 사라지고 왔겠어.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게
여기 내가 놓친 걸 다 설명할게. 그 나쁜 여자한테 속았어. 그 여자가 우리 집 재산을 다 훔쳤대. 우리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어. 우리에게 이제 어머니는 현존하는 유일한 어머니야. 그 여자는 내가 쫓겨난 직후 발견된 거야. 집안일을 다 내어주는 척하며 힘들다고 생각한대. 어느 날 이웃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야반도주를 마셨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집안의 현금과 집 물건들은 모두 가져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남겨진 남편과 자식들을 우리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놀라운 것은 화가 나기보다 차분해졌다는 겁니다. 아이들, 집사람들이 벌을 받았구나. 이제 정말 내 상처를 훌훌 털고 새로 시작해야겠다. 정말로 속이 시원했어요. 당신들과 새로 시작할 마음이 없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밀어내고 아주 가볍다고.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엄마,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꿇고 빌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몇 달 후에 제 결혼식이 있는데 어머니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둘째는 아직 학생이고 곧 취직 준비도 해야 해서 어머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내가 내 결혼과 둘째의 취직 준비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힘들 때도 내버려 두고 있어야 하나요? 여유가 생겨서 이런 거야?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었잖아. 당신이 애를 낳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자식들 엄마가 첫째와 둘째를 낳은 거지. 그래서 내가 키워주겠다고 했잖아. 나의 자식처럼 그 여자와 살았던 것도 인정하면서 이해해주고, 근데 그 여자한테 내 방자리도 주고 어머니 자리도 물렀잖아. 어머니, 우리는 그때 어렸었어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였고요. 어른으로서 그 정도 이해조차 못 해주시는데 그래, 나는 그 정도 안 됐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가 취직하면 약속대로 내게 은혜 갚으려는 생각이 있어야지. 받은 돈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갚겠다고 나가 버렸다는데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쏘니 남편과 자식들은 정말 원망스럽고 질리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건물 밖에 그대로 그것들을 방치해 놓고 집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진짜 뻔뻔하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오면 꼭 쫓아내야지.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걱정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이런 일이 찾아오니 아주 해변스럽고 통쾌합니다. 외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 그 여자 자리에 내가 있으면 어땠을까요? 한동안 여러 번 고민해 보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과 자식들은 가끔 찾아와 같이 살자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끔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집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그전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저에게 한 말과 비슷합니다. 첫째는 결혼 자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키워준 은혜는 돈을 벌면 갚겠다고 하니까요. 매몰차게 짐을 싸서 지친 엄마에게 돌아가기로 한 둘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 집 식구들 빨래하고 밥해 먹이느라 손이 다 부러터지고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없는 것을 보니요. 곡소리가 절로 나올 때도 있지만 나 빼고 그 여자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이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하하호호 웃는 기억이 떠올 때면 그 마음도 싹 사라집니다. 최근에 문화센터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배우고 영어 회화학원에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버 전용학원이라 저와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많고 그로 인해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또한 유머 감각이 풍부한 할아버지와 친구가 됐는데 가끔씩 데이트 비슷한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젊을 때 경험하지 못한 극장 관람도 해보고 맛보지 못한 고기도 마음껏 먹고 있어요. 그래서 60살이 세 번째, 20살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제 집으로 데려다 줄 때 가끔 전 남편과 마주치기도 했었죠. 그때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이라고 개거품까지 물어가며 화를 낸 적도 있었는데 이미 제 사정을 알고 있어 함께 없는 사람 취급해 주었죠.
남편이 과거에 매일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 그 사람은 제 앞에서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더니 더 이상 저희가 관심 주지 않자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돌아가더군요. 아직도 제 인생의 회방을 놓는 그들 때문에 이사를 갈까 생각도 해보았는데 정든 내 건물 이웃을 두고 그것들 때문에 떠나는 것도 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네요. 올 때마다 제가 매몰차고 차갑게 보니 그놈들도 점점 오는 빈도가 줄어들기도 해요.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단호하게 굴며 저는 결코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겁니다. 혹시 저와 같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울하고 외로운 분들이 계실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우울함과 상실감에 빠져 기죽어 지내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랍니다. 쟤를 보세요. 작지만 어엿한 건물주로 지내고 멋진 남자친구도 사귀었거든요. 저는 오늘 검정고시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학교 졸업장을 꼭 갖고 싶었거든요. 또 남은 여생을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있을 텐데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전국 각지와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버는 데에 일한 바 있어서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남편과는 큰 자녀가 없지만 시간과 돈이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20살을 맞는 것 같네요. 네 번째 20살이 될 때까지 매일 즐겁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뿐만 아니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